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전역 지금 출발 중인데요. 예. 저는 군자입니다. 네. 찌찌뽕. MC주입니다. 제니퍼입니다. 다시 할게요. 쩡이에요. 저희 오늘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대전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더라요? 5월 25일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처음 프롤로그를 저희가 녹음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덧 지금 12월, 7개월. 7개월, 장장 7개월 동안 대전역을 이제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그동안 나름 기획에 대해서 참 반성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저희 지금 대전역 4명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 협의회에서 대학교육개발 전문가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일단 그 시즌 1도 저희가 이제 한번 마무리를 했고 시즌 2를 진행을 했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기획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했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시즌2 들어오면서부터 시즌2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 그게 드디어 이제 오늘 에피소드로는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맞습니다. 걸로. 네네. 우리만 아쉽나? 아니요, 목이 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1에서 1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 시즌2에서도 벌써 이제 10개를 오늘 이 주제까지 하면 10개 에피소드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일단락을 좀 짓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진행자들이 또 대전역을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반응을 보고 점 찍고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짜잔! 그건 좀 어렵겠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전역의 또 다른 발전된 형태로 대전역이 발전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평양을 가볼까? 너무 멀리 어디 부산이라도 가야지. 대구나 평양까지.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에피소드 준비했는데요.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특별히 기획하신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전가요? 네, 그렇죠. 우리의 시쭈. 시쭈가 마지막을, 그러니까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셨고, 저희가 아주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마무리를 하면서는 좀 어떤 특정 주제보다는 지금 또 마침 12월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 해가 끝나가는 지점. 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트렌드 코리아 2018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뤄도, 마침 또 트렌드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그 김난도 교수님 연구팀에서 매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먼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바로 내년에 대한 그 인사이트는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명견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것도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또 냉큼 읽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도, 우리 네 멤버가 같이 나누고도 싶었고, 우리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계속 기획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트렌드를 담당자들이 알아야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좀 먼저 좀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마무리할 수 있는 뭔가로 울면서 마무리할 수도 없고 발고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창대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멋진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년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연결 지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명은 뭐예요? 미래 전망? 미래 전망? 너무 좀
것 같은데. 내년 전망? 내년 전망. 우리의 전망?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네,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19 책과 명견말리를 통해서 그냥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폭을 넓혀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감을 좀 가지고 내년도를 준비하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는데 1990년생이 온다? 아니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그거 몰라서 계속 90년대생이 온다. 1990년생이 온다. 90년만 뭐 교화돼.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네네. 90년생들이 지금 올해 나이로 28? 예, 벌써 20대 후반이네요. 정말요? 내년에 30이라던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직장 사회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이 있고 저자가 누구더라? 저자는 임홍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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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브랜드 분이세요? 매니저를 하셨대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1990년생들의 특징을 잘 뽑아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 대학에는 2000년생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생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 코리아와 맞물려서도 또 이런 변화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 같이 좀 알고 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사업을 기획하거나 앞으로 내년 CTL을 좀 우리가 행복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90년생이 온다. 요즘 것들이란 책도 나왔던데요. 그래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네요. 네, 나도 요즘 것들이 되고 싶은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봤어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네. 출판사도 사이다야. 그렇군요. 좋은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교수들을 만나면 교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 3, 4년 전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달라진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2000년생이 오는 것과 맞물려서 90년생이 이미 사회에 진출을 했고 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문화들이 기성세대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민감하게 맞아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언급해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일단 오늘의 주제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매년 뭔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해의 트렌드를 예견해주죠. 근데 2019년의 그 키워드는 뭔가요? 어떤 게 있나요? 피기 드림입니다. 피기 드림. 돼지 꿈. 돼지 꿈.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머리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애썼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약자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 것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동물을 넣죠. 12간지에 따라서. 작년께 아마 웩도독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작년이 아니네요. 벌써 올해네요. 올해죠. 올해가 개띠. 내년 돼지띠여가지고 피기 드림인가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들이 피기를 있나요? 불러볼까요? 피기는 P는 play the 컨셉을 연출하라. I invite to the cell market이에요. 세포 마켓. 그다음에 G 첫 번째 G는 going neutral. 요즘 옛날. 그죠. 요즘 뉴트로, 레트로 뭐 이거 유행이잖아요, 진짜. 그리고 그린 서바이벌, 필환경 시대. 그다음에 You are my proxy emotion,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그다음에 D,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학습 쪽에서도 우리 관심 있어 하는 건데. R은 Reverse of Space,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이것도 흥미롭고요. E는 Emerging Millennial Family, 밀레니얼 가족. A가
as being myself.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래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M이 manners makes the consumer. 매너 소비자. 매너 소비자. 예. 예, 이렇게 피기 드림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목만으로 알만한 것도 있고 뭔 얘기인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읽어보셔야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친절하게 우리 군자께서. 예, 그리고 그 전에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약간 핑크잖아요. 네네. 이게 살색, 예전에 살색이라고 불렸던 그 핑크색이라고 해요. 그 앞에 서문에 보면 네. 이 색깔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피기 드림에 맞는 색깔로 돼지 살색 같은데 사람 살색 아니고? 모르겠어요. 돼지 핑크 이게 같은데? 무슨 핑크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못 찾겠네요. 서양 사람들은 네. 이런 핑크가 돼지를 네. 연상한대요. 피치 핑크. 피치 핑크. 예, 이걸 피치 핑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뉴트로를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서문에 보면 그 사이에 2016년은 빨간색, 2017년은 핫핑크였대요. 예, 그리고 2018년은 오렌지였는데 이번에는 피치 핑크 이렇게 자꾸 따뜻한 색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살색이나 따뜻한 색을 쓰는 게 이제 조금 소비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잿빛이어서 이걸 좀 활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서문에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아서 네, 개발하시네요. 네, 그 첫 번째 그 컨셉을 연출하라 개념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컨셉을 연출하라에서 예.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게 예. 여기에 인용된 말이 있어요. 어떤 좋은 말? 컨셉이란 예. 즉시 반응이 오는 것이다. 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그 막 망템 얘기하면서 예. 특강 주제 같은 거 막 주제를 잘 어필하지 못해서 예. 망할 수도 있더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예.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컨셉을 잘 잡는 능력. 네, 컨셉 표현하는 거.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즉시 반응이 올 수 있는 게 좋은 컨셉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즉시 반응이 을 줄 수 있는 건 재미의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재미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특히 이제 뭐 학습법 쪽에 대한 기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생이 온대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 그것이 무엇일까를 잘 연구하셔서 즉각 그 느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기획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문가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컨셉을 잘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교육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살펴보고 보면 저는 이거 잘 안 봤는데 Y가 You are my proxy emotion이거든요.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요약된 걸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의 과잉과 가짜 뉴스 속에서 무엇도 확실할 수 없어진 결정장애 세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하며 사람 간의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기 시작한 디지털 원주민들이 어느덧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인 감정조차 타인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있다. 리액션 전문 패널을 중간에 끼운 액자형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즐기고 대신 화내는 페이지를 찾아 감정조차 외주준다. 사람 간의 접촉을 대신하는 언택트 기술과 희석돼가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감정 표현조차 대리인을 찾게 된 것이다. 이게 요즘 보면 관찰 예능 이런 거 꽤 많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토크나 이런 거보다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대리 체험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도 조금 더 트렌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도 뭐 이건 이렇게 막 엮어보는 거지만 수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찰하는 예능처럼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재미있을까? 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외국 대학 연차 보고서에 있었던 시어터 프로그램처럼 그런 식의 관찰 예능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아, 워크숍에 있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워크숍. 그 연극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매니저와 함께 다니는 연예인처럼 아주 실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건 그런 건 괜찮겠다. 이게 이제 트렌드에 맞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카멜레존 데이터 인텔리전스 공간의 좋겠지만 카멜레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공간이 그냥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공간 디자인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예전에 그 호라이즌 리포트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게 유통 공간이 카페로 책방으로 전시회장으로 변신한다. 카멜레온이 주변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듯이 현대의 소비 공간이 상황에 맞춰 변신하는 카멜레존이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위워크인가요? 그 공간 사무실 자체도 그냥 사무실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거. 그리고 그 공간이 그 필요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에 관심이 사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그 테크놀로지를 더 많이 활용한 그 형태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잘 수집하고 걔를 분석해서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뭐 학습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트렌드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맨 마지막 이제 그 매너 소비자에 대한 언급이에요. 우리 그때 왜 그 질문 받았을 때 그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노쇼하는 학생들, 교수들, 우리의 고객들이 노쇼를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매너 소비자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노쇼는 사실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매너 소비자 개념이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지켜야 할 매너를 지켜가면서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갑질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 뭐 참여하는 고객들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사실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로가 배려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각자의 해석을 좀 해보시면서 저희하고 또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제 소개해드리는 데에 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나오면 저는 사실 이 뒤에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이 조그맣게 글씨가 돼 있는 그것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끝까지 꼼꼼히 보시면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정보 마지막까지. 그럼 저희 지금 이 트렌드 코리아 2019의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잠깐 얘기해 봤는데요. 명견말리는 또 어떤가요? 명견말리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트렌드 코리아처럼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진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좀 생각할 거리들을 주로 이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1권이 인구, 경제, 북한, 의료편 이렇게 되어 있고 2권으로 되어 있는 게 윤리, 기술, 중국, 교육편. 그리고 뭐 이거 3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세 번째가 정치, 생애, 직업, 탐구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정치, 생애, 직업, 탐구편 이렇게 4가지 편이 있는 주제를 읽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면
제일 처음이 당신은 합의의 기술을 가졌는가라는 주제로 있는 게 스위스가 OECD 국가 중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그 비결은 이 나라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자들이 결정을 해서 그냥 공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토론을 거친대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게 방사능 폐기장 최종 처분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12년간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우리 사회도 굉장히 갈등이 높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갈등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잠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OECD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대요. 첫 번째는 나 이 나라는 왜 OECD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터키고요. 터키가 실제로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는 갈등 지수가 가장 높다. 형제의 나라. 좋은 의미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 형제네요 또. 그래서 1인당 GDP의 27%를 우리나라는 사회 갈등으로 소비하고 있고 이거를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 원씩 꼬박꼬박 손해보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갈등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갈등 관리, 우리 갈등 관리도 다뤘었잖아요.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걸 지수로 이제 계산하는 뭔가 방식이 있나 봐요. 그거는 갈등이 있는데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갈등 자체 그렇죠. 갈등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지수겠죠. 표면적인.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2장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건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나 정당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모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독일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젊은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독일 연방의원의 29살짜리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 조직에 가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외국에는. 독일에는 특히.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다 그런 정치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시민 교육으로. 그렇죠.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혐오하거나 이렇게 뭐 무시하는 게 뭐 무슨 쿨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의 29살짜리 젊은 정치인은 자기가 청년 조직에 들어가고 국회에 입성한 이유가 자기네 마을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바베큐 공간이나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삶과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이유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결국 정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우리 필요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게 결국에는 시민교육. 그쵸. 이다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120세 쇼크, 새로운 생애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그 인생 이모작 초고령 사회 뭐 그런 삼모작이네요. 네, 삼모작이에요. 서드에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유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와 중간경력직 일자리로 된 제2연령기, 그리고 의존적인 노령기.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 그래서 100세가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대학도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노년층도 그냥 이제 노화되는 거를 기다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논문은 한번 봤었는데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이라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이제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고 유동지능은 20대까지 계속 발달하지만 결정지능은 20대 이후에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정지능은 획득한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사용하는 능력. 유동지능은 새롭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못 배워서 못한다 이거는 이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 그렇다면 이런 서드에이지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청년들하고 다투는 영역이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제3섹터 그러니까 NGO나 NPO 이런 비영리 기관들에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모색해봐야 된다. 그럼으로써 세대 간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저희 주변에서 한번 들었는데 좀 뭐랄까 그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랑 일자리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니어 그 일자리 뭐 그런 거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무슨 일자리 그런 거 지원을 하는데 제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에 숟가락을 안 꽂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네요. 저 이야기 들으니까.
피터 드러커도 이제 우리는 평생 학습을 통한 평생 현역의 삶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뭐 비단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뭐 셀프 부양 시대다 이런 얘기도 이 책에서는 하고 있고요. 독일이 이렇게 지금은 선진국이고 세계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유럽 복지 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건 국민 소득이 당시에 5,000불, 10,000불도 안 되던 시절이었대요. 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3만 불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뭐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복지 제도를 확장할 수 없다. 이건 핑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장에서는 정답 사회의 한계, 덕후들이 바꾼다 그래가지고 덕후가 왜 일본어 오타쿠를 우리말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좋아요.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도록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아까 초고령 사회 뭐 썰드에이지 그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든 이전 세대들은 자기가 뭐에 꽂혀 있는지 무엇의 덕후인지 잘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채로 막 이렇게 떠밀려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런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 자신도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네네네. 이런 거 재밌네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관심을 갖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호기심 격차 시대가 열렸다 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호기심의 차이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른바 호기심 격차의 시대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들이 우리는 전부 뭐 의대를 가잖아요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근데 조사를 해보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다 있다는 거죠. 뭐 생명과학 분야도 연구하고 싶고 인터뷰한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초과학 연구자로서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의대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독일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은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국가적인 투자를 할 때 기초 연구 분야에는 좀 약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더라도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글로벌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그때도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뚝심이 있네. 독일 정부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초과학에 들어가는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꾸준히 늘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그 국가를 지탱하는 탄탄한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희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보면 그 뭐 학년이 낮건 높건 그 호기심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파는 것이 안 될 거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내 직업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걸 파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꺾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지 말아라 말할 수도 없고 네 꿈을 찾아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반대로 저희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그 친구는 성적 관심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이 친구가 더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이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또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인터뷰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김성근 교수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할 테니 인공지능을 어서 빨리 개발하라고 정부가 판을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세계 최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기초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연구비를 많이 타는 교수들의 특징은 해외 연구를 벤치마킹 하는 건데 그래봤자 따라가기밖에 더 하겠느냐 한계가 있다. 이런 패스트 팔로워라고 부르는 거. 빨리 쫓아가는 연구.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의 마지막 장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였어요. 1, 2, 3차 산업혁명은 원료를 투입해서 재료를 만드는 하드웨어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상상력과 데이터를 투입해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를 뽑아낼 줄 아는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과학의 사례를 이 책에서는 쿠팡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쿠팡이 이제 그 여러 물류 배송 업체 중에 하얀길을 걷던 중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비밀은 그래요? 쿠팡의 물류센터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들어가면 일반 물류센터와는 그 분류 시스템이 전혀 다르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포장하기 전 제품의 배치 방식인데 종류별 항목별 규칙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아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옆에 식료품들이 놓여 있고 막 이렇대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주문하는 그쵸. 것 중에 같이 주문하는 거지. 맞아요. 식품, 아기용품이 같이 잘 팔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배치했다. 이게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배치한 덕분에 제품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 로켓 배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거에 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주목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엄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1조 넘는 투자를 받아서 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여기는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 이 고객이 첫 고객인지 재구매 고객인지 언제 배송이 약속돼 있는지 요청 사항이 기존에 뭐였는지 해서 그것까지 전부 전 배송 사원이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고객이 있는 집은 배송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언젠가 한번 요청을 했으면 다른 배송이 가도 똑같은 걸 적용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데이터 과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재밌는데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교육 면에서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데이터를 모두가 데이터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자 하면 다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컴퓨터가 결국에는 일을 하게 될 거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 인간들이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래서 코딩 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고 있는 건 결국엔 수학과 수학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수학 교육을 새롭게 좀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 예로 서울대 1학년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 문제 풀이를 시켰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은 그냥 6학년이 아니고요. 그 명견말리 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학 교육 플랫폼을 개발한 조봉환 박사와 함께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블럭 같은 거 뭐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요걸로 교육을 시킨 학생들이에요. 6학년 9명에게. 그래서 요 방법을 가지고 중고등 과정의 수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아닌 했고 시각 프로그램. 그래서 4주간에 이제 학습을 시켰고 서울대 1학년 학생들한테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줘서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이겼던 거예요. 이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문제 이제 틀리고 맞고 이것도 있지만 시간 가장 어려웠던 세 번째 문제에서 대학생들은 15분, 초등학생들은 5분 만에 답을 냈는데 초등학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배운 어떤 추론 이런 방법 가지고 답을 내는 반면에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배웠던 대로 공식 넣고 해가지고 답을 도출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문이과를 분리해서 교육과정을 짜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이 책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육 방식도 지향하고 새로운 수학을 좀 교육과정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책에 보면 문과의 수업 시간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네, 다 자고 있는 사진 하나 있죠. 선생님 열심히 풀고 계시고 모든 학생이 자고 심지어 뒤에 있는 학생 하나 누워 있어요. 어머, 누워서 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은 이루어져 있고 뭐 어떻게 뭐 결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렇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어느 쪽을 더 보고 움직여야 되냐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책. 생각할 거리는 우리한테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교육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네요. 제가 본 책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담론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지금 추구해가는 방향이 지금 이것과는 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사실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실행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그런 담론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또 개개인의 또 막 이익이 다 관여되어 있고 뭐 이렇다 보니
지금 뭐 사실 수능 제도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실제 대학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명견말리 지금 시주가 소개해 주신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그 꼼꼼하게 읽으신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당장 우리가 이제 교수학습이랑 막 이렇게 직결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이런 게 있다라는 차원의 또 소개이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서도 좀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명견말리가 지금 시리즈처럼 나와 있어서 시주가 소개해 준 거는 정치, 생애, 직업, 탐구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 권이 윤리, 기술, 중국 교육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좀 있나요? 윤리, 기술, 중국 교육편은 일단 뭐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와 직접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맨 처음에 윤리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김영란법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돌아가서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면서 군자가 이야기할 때 90년생이 온다 책에 보면은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90년생의 키워드로 간단, 재미, 정직이라고 해서 정직을 하나 따로 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부당함과 비합리성에 저항하는 거, 뭐 그런 거, 갑질, 불공정 거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이제 90년생을 이야기하는데 윤리편이 김영란법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뭐 깨끗해야 강해질까, 강해야 깨끗해질까, 그러니까 깨끗해야지 강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야기를 읽고 있을 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들 되게 뭐 교수님이 몇 분 늦으면은 이게 수업료에서 얼마다 그런 거 계산을 한대요.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거 계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죄송합니다. 정직과 관련돼서 뭐 금전적인 지점에서나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 부당한 거에 굉장히 감수성이 높고 뭐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 혹은 뭐 얼마나 우리가 뭐 혜택을 봐야지 되느냐 등에서도 굉장히 분명하기를 합리적이기를 기대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었고요. 뭐 책 자체의 내용은 김영란법이나 사회적인 부패, 윤리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교수학습 상황에도 이렇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본 그런 챕터였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의 가장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이 명견말리 자체를 봤었어요. 뭐 프로그램은 시간이 좀 이제 나간 지 시간이 좀 됐었는데 방송을 보셨다는 거. 예. 그래서 책 읽기가 이제 비교적 수월했는데 가장 여기에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뭐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수용적 사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까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대학 수업에서는 수용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의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고 하는 책에 담긴 그러니까 주요 있죠. 이제 연구 결과였고 그 책을 쓴 저자가 명견말리에서 이제 강연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서울대에서 그 4.0 이상 가장 높은 학점 받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공부 비법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했는데 46명을 인터뷰했는데 41명이 농담까지 받아 적는다. 뭐 혹은 그 이후에 시험에서 혹은 뭐 이렇게 뭐 내 생각과 달라도 교수님 생각을 쓴다. 그런 게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이고 수업이 뭐 학생들이 조금 더 사고하게 만들거나 더 창의적으로 만들다기보다는 그대로 뭐 타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세대인데 오히려 수업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묻어두고 맞춰서 가는구나라고 하는 약간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그런 챕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주가 되게 명확하게 답을 줬었죠. 왜 그러는지. 제가요? 네. 제가 뭔 답을 줬죠? 학점 때문이라고. 성적이죠, 성적. 네. 학점을 받아야 하니까 그냥 접고 들어간다라고. 네. 학생들 얘기하는데 보면 불안하대요.
그 선생님의 얘기를 다 받아 적어서 그것을 모조리 기억하지 않으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저 책에서도 그 얘기하죠. 자기생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자기 의견을 썼더니 처참한 결과가 나와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교수님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저는 전에 저희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직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을 참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타협한다, 참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그러니까 타협도 타협이지만 이분들은 뭐 잘 모르시니까 뭐 그냥 뭔가 조금 뒤떨어져 뭐 기술 측면에서는 뒤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방식에서도 막 앞서서 가지 않잖아요. 요즘은 세상도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근데 뭐 그런 거 모르실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참아주고 보통 다른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준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뭐 핀란드 교육 이야기도 나오고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책을 덮을 때쯤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마무리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관점에서 다시 핀란드가 답이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답이냐? 한창 유행하다가 또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 그래서 또 한풀 꺾였지 않아요? 요즘 핀란드는 또. 그래요. 그 우울해서 그런가 날씨가? 약 복용률 높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게 다른 관점, 여기 이 책이 권하는 그 관점에서 책을 한번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책을 덮었죠. 어떻게 하면은 더 다음 세대 뭐. 제가 사실 이제 이 책하고 좀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특강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 창의성 교육에 관해서 미국의 윌리엄 메릴대의 김경희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창의성 교육, 그러니까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건으로 풍토를 이야기해요. 풍토. 그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풍토? 그 풍토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타고난 영재보다는 영재나 그 창의적인 인간들을 우리가 사실 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그 풍토라고. 그래서 뭐 햇살 풍토, 뭐 비바람 풍토, 뭐 토양 풍토, 공간 풍토, 뭐 이런 4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국내에 번역서도 곧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은 사실 권위자 내지는 전문가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받아 적어서 성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뭔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려면 그런 풍토 자체가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권위자에게 우리가 반박하는 것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걸 격려해주는 분위기 그런 게 다 풍토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네요, 문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 교수 개발 쪽에서도 이런 풍토를 우리가 좀 연구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게 교육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교육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이런 현상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인가 아니라면 바꿔야죠. 아니면 우리가 교육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이제 뭐 담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학습 개발, 교수 개발 하면서 일정 정도는 우리 테크니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방법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 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 소양들이 좀 같이 그리고 또 담론들이 같이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교수개발, 학습개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마지막 에피소드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시즌2에 들어와서 이제 벌써 10번째 에피소드로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연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빴어요. 이건 핑계고요. 네, 기획은 굉장히 멋졌는데 저희가 그리고 또 이 멋진 기획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뿌듯함도 있어요. 네, 저희가 내년도의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 또 그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을 또 뭐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우리 CTL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화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죠. 각자가 이제 생각해 볼지 만들어 보시고 그 생각들을 저희에게 나눠 주시면 저희가 이번 대전역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이후에 더 발전된 형태로 누군가 또 기획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이 새로운 플랫폼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 완전 끝나는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에필로그 한번 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한 7개월간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한 20개 정도 되는 에피소드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정리해보면서 대전역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전체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즐겁게 진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련해 보기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꼭 만나요. 토기요.